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빈체제가 등장했고요. 그 빈체제 하에서 또 그 19세기 즈음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산업혁명은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요. 전 유럽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18세기 후반이면은 이제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막 일어날 때고 동유럽에는 절대왕정이 세워지던 시기입니다. 그때 영국은 이미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뭐냐?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일어난 산업상의 대변혁, 그리고 이 산업상의 대변혁으로 인해서 딸려오게 된 수많은 사회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항로 개척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 세계가 확장해 나갔어요. 식민지를 개척했죠. 그리고 거기서 걷어들인, 거기서 또 뺏어온, 때로는 수탈한, 또 노예와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얻은 여러 가지 것들이 유럽으로 막 들어옵니다. 유럽이 부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업혁명이라고 또 가격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요, 자연스럽게 수요도 증가해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의 새로운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선대제라든가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을 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등장한 방법들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공장에서 기계가 생산하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크게 바뀌었더라. 그래서 기계가 발명되면서 산업상의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영국에서 왜 먼저 시작이 되었는가?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이 됩니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정치가 안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영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보다 약 한 세기 정도 앞섰죠. 그리고 혁명 이후에 영국에서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했다. 왕도 입헌군주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영국에선 불가능해요. 그리고 의회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금융제도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마련돼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발달했는데요. 우리 절대왕정 그리고 중상주의 이런 거 배우면서 국내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도로망을 정비했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 도로망이 또 도로가 아니라 운하 같은 전반적인 교통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자원을 운송하기도 좀 편리했고 또 생산된 상품을 운송하기도 편리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이 풍부해서요. 철광석과 석탄, 이 당시에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인데 이게 영국에 많이 부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 걱정 없이 산업혁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장원제가 해체되고 농업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땅을 많이 가진 젠트리들도 등장을 했었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생겨나면은 반대로 땅을 잃은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10명이서 농사 지어야 될 땅을 이제 더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이 농사 지어도 되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농업에서 또 땅에서 멀어진 할 일을 잃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 때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영국의 과학적인 태도가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혁명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과학적인 탐구 방법들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대표적으로 귀납법, 연역법 이런 거 있다고 했었는데요. 영국에서 등장했던 사고방식이 귀납법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영국의 귀납적인 태도가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 다양한 시도 끝에 어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낸 그것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이 사람은 프랑스의 연역적인 태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프랑스는 뭔가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결론의 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결론이 이게 기술적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들일 경우에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프랑스가 발전이 늦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옳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과학적인 태도도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일 것 같아요. 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기계를 가지고 생산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기계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한 곳에 모으는, 그래서 공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들이 이제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부품 1번, 부품 2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을 조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거나 또 인력을 배치할 때도 기계 1번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기계 3번은 세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은 필요한 인원수만큼만 고용을 하고 배치를 하고 하는 또 숙련도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고 없고 저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을 관리하는 그 체계 자체도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력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요.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돼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의 순환 속도, 경제의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같은 그 이전에 없었던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인구가 증가하면 보통 먹을 것이 줄어들고 물건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구가 증가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생산력도 같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적더라. 그래서 인구와 생활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기 어려웠던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산업혁명의 큰 범주 속에 동력혁명, 교통통신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발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증기기관이 이제 동력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움직이는데 증기기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증기기관은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위험하고 크고 무거워서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하면서 조금 더 작고 안전하게 만들면서 기계를 돌리는데 공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여러 공업 분야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기계가 대체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 동력혁명 이후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력혁명에서 사용한 증기기관이 철도에 적용이 돼서 증기기관차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배에 적용이 돼서 증기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운송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그리고 유선전신, 무선전신, 통신 기술도 발달하게 되면서 멀리서도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교통통신 혁명이요, 산업화를 더욱 촉진시켰다고 해요.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지는 게 더욱 원활해지면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요, 19세기가 되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유럽 생산 수준이 인도나 중국을 이제 능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영국의 생산량이요, 전 세계의 3분의 1까지도 차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영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요, 유럽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과 미국이 국가 주도로 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산업화에 힘을 쏟게 되면서 영국을 추격하고 때로는 나중에는 추월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또 영향으로서 수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생산은 공장에서 이루어지죠. 공장은 또 관련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곳들끼리 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부품을 만들고 저쪽에서 부품을 만들면은 그것을 조립하는 공장이 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니까 도시의 공장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고요. 공단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노동자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해서 도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과밀하게 모여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위생과 편의시설이 이제 부족해지고, 위생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해지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수도 문제, 배설물 같은 걸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이 부족해서 굉장히 좁은 집안에 여러 사람이 몰려 산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쪽방들이 생겨난다거나 그런 모습들, 슬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선 달동네라고 표현하는 그런 동네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가난한 노동자의 거주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오히려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 수준도 동시에 증가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증가하게 되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럼 더 많이 생산해요. 그러면서 인구 증가, 수요 증가, 시장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 계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 계급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새롭게 성장한 사람들인데요. 산업자본가, 전문직 종사자들이에요. 그 이전에
상공업으로 성장했던 부르주아 계층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도 이제 공장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 자본가로서 전문직 종사자라는 건 이제 법이라든가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도 증가를 합니다. 생산이 또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참정권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죠.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참정권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요. 그래서 각국의 정치에서 경제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산업혁명과 상업과 이런 물건을 만들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중간 계급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여가 문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포츠를 관람한다든가 전시회를 관람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문화들도 유럽에 등장을 해요. 그에 반해서 노동자들은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영국 이야기하면서 곡물법 폐지하는 얘기했었죠. 공장주들은 곡물이 쌌으면 좋겠어요. 먹을거리가 싸면 좋겠어. 왜? 월급 조금 줘도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곡물법을 폐지하자 주장했다 그랬죠.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노동자들도 이제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중간계층들 잘 먹고 잘 살아요. 뭔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노동자들이 공장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모여 있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고 또 어떤 하나의 주장이 등장했을 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공장들이 한 지역에 몰려 있으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단체를 만들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지금 쉽지 않아요. 정부에서 이 노동조합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불법단체로 계속 해산하려고 하고 뭐 체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합법화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합법화와 동시에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여러 차례 시위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죠. 프랑스의 2월 혁명에 노동자들이 참여했었고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이 참여했었죠.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참정권을 얻으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사회를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사회 이론들이 등장을 해요.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많이 변화했어요. 성장도 했어요. 그 이전 시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점들도 발생했죠. 도시화의 문제라든가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빈부의 격차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비판하고요. 생산수단의 공유,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걸 누군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사회주의는요, 이제 경쟁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협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자들이요, 여러 공동체들을 만들어요. 사회주의적 공동체. 근데 이 경쟁 대신 협동을 내세우는 것들은요, 인간의 선의에 좀 기대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면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수 있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면 사실 사람들이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실험, 공동체 실험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 사람들은요, 인간의 선의의 기대서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상향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만들 거냐? 노동자 계급이 단결을 해서 자본가 계급과 한번 부딪혀야 된다.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적 유물론이라고 해서 역사상 이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 역사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노동자들이 그 생산 수단을 갖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동을 통해서 어렵다. 계급 투쟁,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에 따라서 공산당 조직들이 유럽 각지에서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 이론의 영향으로 나중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의 질문인데요. 이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등장이 이후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이 노동운동이 어떤 변화를 야기했을지, 또 사회주의가 어떤 변화를 야기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마칠게요. 오늘 산업혁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